먼지 쌓인 낡은 앨범을 넘기다 소나게 멈춘 사진 한 장. 2000년대 초반 상하이의 비좁은 아파트 거실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다. 어색하게 웃고 있는 나, 리웨이. 내 옆에는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지만 여전히 고운 아내, 장메이. 그리고 우리 둘 사이에 서서 반항기 어린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16살 딸, 리샤오화. 이 평범해 보이는 사진 한 장이 내게는 기적과도 같다. 아니, 기적 그 자체다. 이 사진 속 풍경이 한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니 상상해서는 안 되는 금단의 영역이었음을 누가 알까? 삶이란 때로 얼마나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마치 거대한 강이 물줄기가 예상치 못한 바위를 만나 휘돌아 나가듯 내 인생도 그렇게 흘러왔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시절. 문화대혁명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깊은 상흔과 변화의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던 1970년대 후반의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 나는 당시 27의 이상주의에 불타는 청년이었다. 상하이에서 대학 교육을 마치고 막 교직에 발을 들인 참이었다. 격동의 시대를 건너오며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보상 심리였을까? 나는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미래를 꿈꿨다. 그리고 내 곁에는 그런 나를 묵묵히 지지해주는 사랑하는 여인, 장메이가 있었다. 그녀는 같은 대학 후배였고 우리는 도서관 구석에서 시집을 나눠 읽으며 사랑을 키웠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와 차분한 미소는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우리의 결혼을 가장 반대한 것은 어머니, 리무친 여사였다. 어머니는 구시대적 가치관에 뼛속까지 절어있는 분이었다. 아들인 내가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신념, 그리고 그 대는 반드시 건실한 배경과 피관시를 가진 집안의 여자를 통해 이어져야 한다는 믿음이 확고했다. 고아나 다름없이 자란 장메이는 어머니의 기준에 한참 미달이었다. 저렇게 비리비리한 애가 어찌 우리 리씨 가문의 손자를 낳겠느냐. 배경도 변변찮고 네 앞길에 도움이 될 만한 구석이 눈곱만큼도 없어.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장메이를 폄하했다. 하지만 나는 장메이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렸고 결국 어머니는 마지못해 결혼을 승낙했다. 그 승낙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었는지 나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다. 어머니의 싸늘한 눈빛 속에 도사리고 있던 비극의 씨앗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아차렸다. 결혼식 날 붉은 치파오를 곱게 차려입은 장메이의 얼굴에 스친 짧은 그늘을 나는 왜 무심히 넘겼을까?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길고 긴 어둠의 서막이었음을. 결혼의 단꿈은 짧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국가정책이라는 거슬 수 없는 명령 앞에 서게 되었다. 지식청년 상산하향 운동의 마지막 파도였는지 아니면 낙후된 농촌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한 조치였는지 나는 상하이를 떠나 멀고 외진 스촨성의 산골마을 학교로 발령받았다. 편도 기차만 꼬박 이틀이 걸리는 문명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오지였다. 장메이와 나는 상하이 기차역 플랫폼에서 뜨거운 눈물로 이별했다. 기다릴게요, 웨이. 꼭 편지해요. 몸 조심하고. 그녀는 내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나 역시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갓 결혼한 아내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내 마음은 천 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시대의 요구 앞에 개인의 슬픔은 너무나 하찮은 것이었다. 이 와중에 어머니는 묘한 만족감을 감추지 않았다. 거기서 정신 좀 차리고 우너라.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게다. 어머니에게는 이별이 오히려 기회처럼 보였던 모양이다. 장메이와 나 사이를 떼어놓을 절호의 기회. 스친성 산골 마을에서의 생활은 고독하고 척박했다. 흙먼지 날리는 교실, 배움에 목마른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밤이면 싸늘한 관사방에 홀로 남아 장메이를 그리워했다. 편지가 유일한 소통 수단이었지만 그것마저도 오가는데 한 달 가까이 걸렸다. 편지 한 통 한 통에 애틋한 마음을 눌러 담아 보냈다. 장메이의 답장은 언제나 나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그녀의 단정한 글씨체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얼어붙은 내 마음을 녹여주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메이의 편지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적혀 있었다. 임신이었다. 나는 편지를 받아들고 뛸 듯이 기뻤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아기가 생기는구나. 고된 타양살이의 설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나는 답장에 아기에 대한 기대와 사랑을 가득 담아 보냈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었다. 그저 건강하게만 태어나 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장메이와 나를 닮은 아이가 태어난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 나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보기도 하고 아이에게 읽어줄 동화책을 미리 사두기도 하며 혼자만의 행복한 상상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몇 달 뒤 도착한 장메이의 편지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 즉 나의 어머니가 상하이의 장메이 집으로 찾아왔다는 내용도 함께였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편지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어머니는 장메이에게 온갖 폭언을 퍼부으며 당장 아이를 지우라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계집애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다. 내년이 감히 우리 리씨 가문의 대를 끊으려 드느냐. 당장 그 애를 없애지 않으면 내 서방 앞길까지 막아버릴 줄 알아라. 어머니는 심지어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를 검은 빛깔의 약 봉지를 내밀며 이것을 먹고 아이를 떨어뜨리라고 강요했다고 한다. 장메이는 공포에 질려 친정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아니 어쩌면 이미 시어머니의 등살을 피해 친정에 머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장메이의 어머니, 나의 장모님은 딸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이내 현실적인 두려움에 휩싸였다. 리무친 여사는 상하이에서도 입김이 센 편이었고 만약 그녀가 마음먹고 해코지를 한다면 이제 막 교직 생활을 시작한 사위의 앞날은 물론이고 딸의 인생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장모님은 깊은 고민 끝에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 딸과 뱃속의 손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학교 관사로 배달된 한 통의 전보를 받았다. 짧고 건조한 문장. 장메이 위독, 급레 요망.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나는 즉시 학교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상하이로 돌아갈 준비를 서둘렀다. 하지만 외딴 산골에서 도시로 나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다. 며칠 밤낮을 달려 겨우 상하이행 기차에 몸을 실었을 때 또 한 통의 전보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장모님 명이었다. 장메이 사망.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기차 안에서 나는 목 놓아 울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장메이가 죽었다니. 그것도 뱃속의 아이와 함께. 믿을 수도 믿고 싶지도 않았다. 상하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장모님 댁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퉁퉁 부은 눈으로 나를 맞이한 장모님은 오열하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장메이가 갑작스러운 산통 끝에 난산으로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비극적인 죽음이었다고 차마 사돈에게 연락할 경황도 없이 급하게 장례를 치렀다고 했다. 장모님은 나를 데리고 상하이 외곽의 한 공동 묘지로 향했다. 그곳에는 막 조성된 듯한 작은 봉분 하나가 있었다. 장메이의 이름이 적힌 소박한 묘비 앞에서 나는 무너져 내렸다. 메이,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나는 흙 무덤을 부여잡고 한참을 울부짖었다. 며칠 뒤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어머니는 슬픔을 가장한 얼굴로 내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는 척했다. 상심이 크겠구나 아들아.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 애는 복이 없었던 게야. 몸도 약하고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라. 어머니의 말 속에는 은근한 안도감과 함께 장메이가 약했다는 식의 책임 전가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때 어머니의 위선적인 태도에 희미한 위화감을 느꼈지만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기에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저 내 곁을 떠나버린 장메이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만이 온 마음을 휘감을 뿐이었다.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나는 다시 스쩨성의 산골 마을로 돌아가야 했다.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현실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돌아온 관사는 더욱 춥고 황량하게 느껴졌다. 장메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그녀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했다. 나는 매일 밤 그녀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 앞에서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은 텅 빈 폐허와 같았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시간은 상처를 무디게 할 뿐 결코 아물게 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정해진 임기를 마치고 나는 상하이로 돌아왔다. 상하이는 내가 떠날 때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개혁개방의 물결 속에서 도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시간에 멈춰 있었다. 나는 시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자리를 잡고 한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생활은 안정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제 노골적으로 재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언제까지 죽은 여자 생각만 하고 살 거냐? 내 나이가 벌써 30 중반이다. 어서 좋은 여자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대를 이어야지. 어머니는 용하다는 중매쟁이를 통해 여러 여자를 소개했지만 나는 번번이 거절했다. 내 마음속에는 오직 장매희뿐이었다.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장매희가 세상을 떠난 지 7년쯤 되었을까?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장매희의 기일이면 그녀의 가짜 무덤을 찾아가 홀로 술잔을 기울이곤 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묘지에서 돌아와 착잡한 마음으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대학 시절 동기이자 한때는 절친했던 왕펑이었다. 왕펑은 졸업 후 잠시 연락이 끊겼다가 최근 상하이로 돌아와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다고 했다.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왕펑이 무심코 말을 꺼냈다. 아 참, 리웨이, 자네 혹시 윈난성 쪽에 아는 사람 있나? 내가 얼마 전에 사업차 거기 외딴 마을에 갔었는데 말이야. 자네 아내랑 정말 똑같이 생긴 여자를 봤지 뭔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시장에 나왔더라고. 어찌나 닮았는지 깜짝 놀라서 아는 척하려는데 금세 사람들 속으로 사라져버리더군. 하도 신기해서 자네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술잔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왕펑,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내 아내, 장매희를 봤다고? 내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왕펑은 내 반응에 조금 놀란 듯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다. 에이, 뭘 그렇게 놀라나. 닮은 사람이겠지.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근데 정말 똑 닮았더라니까. 특히 그 눈매하며 웃을 때 입가에 살짝 잡히는 주름까지. 자네 결혼식 때 내가 봤던 장매희 씨 모습 그대로였어.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술을 한 모금 넘겼다. 헛것을 봤겠지. 내 아내는 7년 전에 죽었네. 순간 술자리에 정적이 흘렀다. 왕펑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자네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지? 장매희 씨가 죽었다고? 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왕펑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아니, 그럼 내가 귀신이라도 본 건가?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사람 사는 마을이었고 그 여자 틀림없이 살아있는 사람이었는데. 왕펑은 그날 밤 자신이 본 여자가 장매희와 얼마나 닮았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딸아이는 몇 살쯤 되어 보였는지 등을 계속해서 늘어놓았다. 나는 그의 말을 반쯤 흘려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닮은 사람이겠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돌아오겠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작은 불씨 같은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왕펑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장매희와 똑같이 생긴 여자, 어린 딸, 윈난성의 외딴 마을.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켜판 눈으로 학교에 출근했지만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 봐야 했다. 이 지독한 의심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편히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학교에 병가를 내고 왕펑에게 다시 연락해 그가 여자를 보았다는 윈난성 마을의 정확한 위치를 물었다. 왕펑은 조금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리장, 시에서 한참 떨어진 산속에 숨겨진 작은 소수민족 마을이라고 했다. 교통편도 불편하고 외부인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라고. 나는 간단한 짐을 꾸려 곧바로 윈난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며칠 밤낮을 달려 리장에 도착했고 다시 버스와 트럭을 여러 번 갈아타고 나서야 왕펑이 말한 마을 어귀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마을은 예상대로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오래된 목조 가옥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소수민족 전통 복장을 한 주민들이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낯선 이방인의 등장이 신기한 듯 그들은 경계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마을을 둘러보았다.
왕펑이 말한 여자를 찾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폈지만 쉽지 않았다. 끼니 때가 되어 마을의 작은 식당에 들어갔다. 허름하지만 정갈한 곳이었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나는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실례지만 혹시 이 마을에 외지에서 온 젊은 여자와 어린 딸이 살고 있습니까? 주인은 잠시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요, 우리 마을에 외지 사람은 거의 없는데. 아, 혹시 저 아래 마을 장시댁 과부딸 말하는 거요? 몇 년 전에 어린 딸 데리고 들어와서 어서 조용히 살고 있는데. 심장이 다시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장시댁 과부딸? 장매희의 어머니, 장모님을 떠올렸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그 여자의 이름이 혹시 장매희 아닙니까? 식당 주인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 어떻게 아셨수? 맞아요, 장매희. 근데 그 여자는 어쩐 일로 찾으시오? 무슨 관계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왕펑의 말이 맞았다. 장매희가 내 아내가 정말 살아있었다. 그것도 이곳 외딴 산골 마을에서 딸아이와 함께. 나는 식당 주인에게 장매희가 살고 있는 집의 위치를 물었다. 주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식당을 뛰쳐나와 주인이 가르쳐준 방향으로 정신없이 달려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수많은 감정이 뒤엉켜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기쁨, 분노, 배신감, 혼란스러움. 지금 장매희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녀는 나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마침내 한 허름한 목조 가옥 앞에 도착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마침내 손을 뻗어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삐걱 하고 문이 열렸다. 문 앞에는 장매희가 서 있었다. 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내가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였다. 약간 야위고 햇볕에 그을렸지만 그 맑은 눈동자와 차분한 분위기는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보고 순간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다.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깊은 두려움이 그녀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우리 사이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시간이 멈춰버린 듯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장매희, 정말 당신 맞아? 내 아내, 장매희 맞지? 장매희는 대답 대신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그녀의 양어깨를 붙잡고 마구 흔들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죽었다면서 장례까지 치르고 묘까지 만들어 놓고. 나는 해마다 당신 묘에 가서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당신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어? 왜?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당장 말하라고. 나는 그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말과 감정들을 미친 듯이 쏟아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나는 옆에 있던 나무 기둥에 주먹을 내리쳤다. 손등이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가슴속에 뜨거운 응어리만이 나를 괴롭혔다. 장매희는 여전히 흐느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집 안쪽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7살이나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아이는 겁먹은 눈으로 나와 장매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아까 식당 주인이 말했던 어린 딸이 바로 이 아이구나. 아이는 장매희에게 다가와 엄마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다. 그리고 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 그러다 문득 떠올랐다. 얼마 전 상하이에서 장모님을 만났을 때 장모님의 가방에서 떨어졌던 사진 속 아이. 그때 장모님은 당황하며 친척 아이라고 얼버무렸었다. 그 아이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이 아이였다. 그렇다면 장모님도 장모님까지 나를 속였던 것이다. 7년 동안이나 나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기가 막혔다.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장모님마저 이 잔인한 연극의 공범이었다니.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주저앉아 있는 장매희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일단 그녀를 품에 힘껏 안았다. 이 익숙한 온기. 내 아내가 맞았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분노와 슬픔, 안도와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다.
한참 후에야 감정을 추스른 나는 장매일을 마주 보았다. 이제 말해줘. 왜 그랬는지, 왜 죽었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내 곁을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구야? 장매인은 눈물을 닦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요. 손 다쳤잖아요. 들어가서 다 설명해 줄게요. 장매인은 나를 집 안으로 이끌었다. 집 내부는 소박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내 손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잊고 있던 익숙한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딸아이는 여전히 내 곁을 맴돌며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장매인은 아이를 잠시 밖에 나가 놀게 한 뒤 내 앞에 마주 앉았다. 그녀의 표정은 비장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마침내 7년간 숨겨왔던 비밀의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내가 스쭌성으로 떠난 후 장매인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로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하지만 어머니는 기뻐하기는커녕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돌변했다. 어머니는 제게 아이를 지우라고 하셨어요. 딸은 필요 없다고, 우리 리씨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심지어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를 검은 약까지 주시면서 이걸 먹고 당장 아이를 떨어뜨리라고, 만약 말 듣지 않으면 당신 앞길까지 망쳐놓겠다고 협박하셨어요. 장매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나는 숨을 삼켰다. 어머니가 그토록 잔인한 말을 했다는 것을, 심지어 내 아이를 해치려 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당신에게 편지를 써서 알리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감시하고 있었고, 당신이 알게 되면 어머니와 크게 싸우게 될까봐, 그래서 당신에게 해가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친정어머니께 도망쳤어요. 장모님은 딸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격분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방법을 강구했다고 한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죽음이었다. 마침 장모님 집안의 먼 친척 중 한 명이 최근 세상을 떠나 공동묘지에 묻혔는데 그 묘를 장매희의 묘인 것처럼 위장하기로 한 것이다. 장례식은 치르지 않았고 내가 상하이에 도착하기 직전에 급하게 묘비를 세웠다고 했다. 장매희가 난산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는 모두 장모님이 꾸며낸 거짓말이었다. 어머니와 저는 당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 어머니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그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을 속인 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것만이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장매희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어머니의 잔인함에 대한 분노, 장매희와 장모님의 절박함에 대한 연민, 그리고 7년간의 속임수에 대한 배신감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오죽했으면 죽음을 위장할 생각까지 했을까. 어머니는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며느리에게, 심지어 뱃속의 손녀에게까지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럼 저 아이는? 장매희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딸이에요. 당신과 내 딸 리샤오화예요. 당신 호적에 올릴 수 없어 제 성을 따랐지만 당신 딸이 맞아요. 내 딸 리샤오화. 세상에 태어나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7년이란 세월을 이 외딴 산골에서 숨어 살아야 했던 내 딸.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딸아이는 무슨 죄인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죽임을 당할 뻔했고 태어난 후에도 아버지 없이 살아야 했다.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은 결국 나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만 아니었다면 장매희가 이런 끔찍한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었고 내 딸이 이런 고통을 겪을 필요도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마당에서 혼자 흙장난을 하고 있는 샤오화의 뒷모습이 보였다. 가녀린 어깨가 안쓰러웠다. 나는 장매희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힘들었겠구나. 당신도 우리 딸도. 장매희는 내 손을 마주 잡으며 다시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웨이. 정말 미안해요. 나는 그녀를 조용히 안아주었다.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지만 그보다는 아내와 딸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어머니에 대한 깊은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날 밤 나는 장매희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좁은 방에서 샤오화와 함께 잠든 장매희의 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가족을 되찾았다는 기쁨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무거운 고민이 나를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장매희에게 말했다. 상하이로 돌아가자. 더 이상 이렇게 숨어 살 수는 없어. 샤오화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하고 당신에게도 남편이 필요해. 이제 우리 세 식구 함께 살아야지. 장매희는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하지만 당신 어머니는요? 우리가 돌아간 걸 알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예요. 샤오화에게 또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몰라요. 걱정 마. 어머니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당신과 샤오화는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며칠에 걸쳐 상하이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장매희의 부활과 샤오화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부딪혀 보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먼 친척의 도움으로 상하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둘러댔다. 장모님께는 먼저 편지를 보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우리의 결정을 알렸다. 상하이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는 옆자리에 잠든 샤오화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내 딸. 보면 볼수록 나를 닮은 구석이 많았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강해져야 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 가정을 지켜내야 했다. 상하이에 도착한 우리는 일단 장모님 댁에 임시로 머물기로 했다. 장모님은 나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했다. 리서방, 내가 죽을 죄를 지었네. 자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어. 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다네. 내 딸과 손녀를 지키려면 용서해주게. 미워하려거든 나만 미워하고 불쌍한 내 딸과 손녀는 자네가 거두어주게. 나는 장모님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장모님, 일어나세요. 처음에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컸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장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지난 일은 잊고 앞으로 우리 세 식구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장모님과 나는 그렇게 묵은 감정을 풀었다. 이제 남은 가장 큰 숙제는 어머니와의 대면이었다. 나는 장매희와 샤오화를 장모님 댁에 남겨두고 홀로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는 여전히 시외각의 낡은 아파트에 살고 계셨다. 나를 본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웬일이냐? 갑자기 찾아오고.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입을 열었다.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지난 7년간의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장매희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 샤오화가 내 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이 어머니의 잔인한 협박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사실까지. 내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싸늘하게 굳어갔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어머니는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오히려 길길이 날뛰며 소리쳤다. 뭐? 그년이 살아있다고? 감히 나를 속여? 그것도 모자라 계집애까지 나와서 내 아들 앞길을 망치려 들어? 이 요망한 것. 어머니는 조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장매희와 장모님을 악독한 여자들이라며 저주를 퍼부었다. 그때 그 애를 없애버렸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런 약골 며느리를 들여서 이 고생을 하는지. 다 내 탓이다. 네가 그런 여자를 좋다고 데려왔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야. 나는 어머니의 뻔뻔하고 이기적인 모습에 치를 떨었다. 마지막 남았던 일말의 기대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내 어머니지만 정말 사람인가 싶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장매희와 샤오화와 함께 살 겁니다. 어머니께서 저희를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제 아내와 딸에게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만약 또다시 그들을 괴롭히려 든다면 그때는 저도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